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구금 시설에 수용된 지 엿새 만으로 이들은 전세기를 타고 내일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현지 시간 4일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이 공동으로 짓고 있는 조지아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Our Homeland Security, we have a search warrant for the whole site. We need construction to cease immediately. 구금된 한국인들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30분쯤 귀국길에 오를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용시설에 구금된 지 엿새 만입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현지 시간 10일 새벽 1시 구금시설을 출발해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버스로 이동할 경우 미 이민당국의 통제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애틀랜타 공항은 구금시설에서 약 430km 떨어져 있으며 차로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약 10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탑승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비행 시간인 약 15시간을 거쳐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 무렵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다만 최종 탑승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 백악관은 외국 기업 근로자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 부처들이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오늘 비자 대책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 분위기 속에서 불거진 이번 구금 사태에 대해 백악관이 직접 입장을 내놨습니다. I think it's a very nuanced and responsible and sensible approach for the president to take, and I know tha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epartment of Commerce are working on this matter together. 출입국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와 기업 투자 유치를 맡은 상무부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공동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 해외 숙련공의 필요성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He is very grateful for foreign companies from around the world and the investments that they are making right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he understands that these companies want to bring their highly skilled and trained workers with them. 우리 외교부는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미 국무장관과 만나 문제가 된 B1 비자 등 기존 상용 비자의 탄력적 운용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B1 비자로 공장 설비 업무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지만 현장에선 단속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단기 파견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야당을 향한 특검의 과잉 수사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하면서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는 3대 특검과 정부 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도 나섭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대표가 선을 맞잡은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내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반발했고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출격해 반격에 나섭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3대 특검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집중 비판하는 한편 검찰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공세를 펼칠 전망입니다. 정부 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일방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문제 등 논의는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검은 이미 상당히 많은 재원을 가지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는데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야당을 겨눈 3대 특검의 압박 수위가 낮아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정부 조직 개편안 후속 논의 과정에서 당정 간의 이견이 또다시 노출됐습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어디에 주도할지를 놓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모두 논의 과정이었을 뿐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여권 내 의견 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검찰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 간에 입장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 수석은 정부가 주도하여라는 문구를 제안했지만 정 대표는 논의 과정에 당도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한 겁니다. 결국 최종 합의문에는 정부 주도란 문구 대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달 대통령이 주재한 당 지도부 만찬에서 세부 사항은 정부 입법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정 대표가 욕심을 낸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 측은 이견 조율 과정이 있었던 거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이견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 생활에 직결되고 하는 정책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밖으로 세워져 나오고 거기에다가 본인의 의도하는 말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충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남겨둘지 등을 놓고도 정성호 법무장관과 당내 의원들 간 이견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놓고 당정 간 시각차가 잇따라 노출되면서 추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성비위 논란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결국 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중 문제를 인식하고도 침묵했고 출소 후에도 피해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정치 활동에 더 신경 썼다는 지적을 받았죠. 복귀 시점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성비위 문제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지 이틀 만에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대위원장에 단수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레 당무위의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았지만 출소 한 달도 안 돼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지도부에 복귀하는 셈입니다. 비대위원회는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입니다. 의총에선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7월 옥중에서 편지를 통해 성비위 문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출소 뒤엔 지역 일정을 우선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조 원장에게 사람은 후순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석방되고 난 뒤에 바로 여러 일정이 잡혔어요. 근데 그 과정에 저라도 조금 빨리 이분을 만나서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국민의힘은 전임 대표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나서는 건 피해자를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조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초 조국 비대위원장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피해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애써달라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내일 새벽 3시 반쯤에 현지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저녁이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는 건데 일단은 안전하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그 뒤에 수습해야 될 문제가 아직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수습 과정에서는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빠른 수습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의 현지 플랜트를 건설하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기업의 자체 경제 논리로만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 어떤 정부 대 정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정부가 예방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이걸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현 정부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협상 테이블로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은 정부가 뼈저리게 대통령도 그에 대한 유감 표명을 했던 걸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런 위에 수습을 거쳐서 이제 재발 방지책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당 역할도 크다. 지금 저 대통령하고 정부만 움직이고 있는데 여당은 계속까지 그 정적에 대한 내란몰이를 몰두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여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재발 방지책 관련돼서 의회의 역할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 관련돼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국인 근로자들의 출국 형태를 두고 우리 정부와 미국 측의 입장이 다른 것도 쟁점이었습니다. 미국 측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So many of those individuals that were detained through that operation in Georgia, we are following the law.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 A few of those had criminal activity beyond just being here past final removal orders, and they will face the consequences for that. 자, 추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추방이라는 게 뭔가를 잘못해서 강제로 쫓겨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어제 그 김용범 정책실장의 말씀을 빌어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한 300여 명이 좀 넘는 분들이 지금 구금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모두가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의 비자 상황이 좀 다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자진 출국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다시 이분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는 뭐 지금 비자 문제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법하게 처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듭을 짓게 될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분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원만하게 그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차제에 오늘 이제 저기 외교부 장관이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재발 방지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그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신뢰하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팍스뉴스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번에 미국 행정부의 이런 조치가 이 한미 관계를 뒤흔드는 아주 이례적이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이 제조업의 부활을 통해서 해외 유치를 통해서 제조업의 부활을 갖겠다라는 것이 지금 기치인데 이런 방식이라면은 전 세계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전달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미국에 가서 이런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뭔가 그 제조업을 하게 될 때 기업 활동을 하게 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그 비자 문제를 개선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한 부분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워킹 그룹을 가동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이번에 해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차제의 이런 재발 방지 노력까지 같이 아울러서 이루어진다면 뭐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 당국을 포함한 정부가 한국인들을 뒤탈 없이 잘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향후 미국 재입국 제한 같은 불이익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단순히 저희가 저걸 실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게 국토안보부거든요. 거기에 수장인 장관이 저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왜 저 의도적으로 쓴 건지 아니면 실언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보나 의중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파악할 수단이 지금 적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장관이 가서 누굴 만나가지고 듣고 오는 걸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실제 미국 대사가 상시 그 안에 있는 의중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아그레망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5일, 20일 지났는데도 이거 아직까지 대사에 대해서 미국에서 아그레망을 주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여당도 의원 외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그거 나서야 되는 것인데 너무 국내 정치에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을 느낀다며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교 현안에 대해서 한 발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한국인, 우리 내국인들 300명이, 국민 300명 이상이 강제 구금을 당한 이 사태에서 대통령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 존재감도 안 보인다 이렇게 또 비판이 있을 텐데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터지는 그 순간부터 아무런 한국인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관계부처에 대한 지시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그 대책회의가 진행되었고 또 급기야 외교부 장관까지 미국으로 간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구금되어 계신 분들이 하루속히 신속하게 아무 불이익 없이 국내로 귀국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차제에 지금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인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에 배정되어 있는 비자 쿼터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비자가 굉장히 발급이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이고요. 또 내국인들 중에서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포 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에서 법안을 좀 통과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한 10여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강력하게 우리의 입장을 좀 전달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 요구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미국 현지에다가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에 동반되는 것이 전문 인력들이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숙련된 전문 인력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특히 어떤 기업이 공장을 세팅한다든지 기업의 활동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국인의 어떤 전문 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동안의 관례는 그냥 단기 비자라든지 관광 비자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출장 형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만 이젠 더 이상 그런 과거의 전례를 통한 답습하는 방식은 안 된다라는 것이 미국도 국토이민부 IC의 어떤 강력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저 말은 뭐냐면 어쨌든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정인 것이고 저는 정치에 저런 책임이 뒷받침되는 정치 옳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했으면 여당도 나서가지고 어떤 입법 촉구 등 범국회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변인 말씀처럼 저렇게 비자 문제는 예전부터 문제가 돼 왔는데 실제 이거를 국가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전방위적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 계기록을 하면 좋을 거고 다만 이제 미국의 입장을 저희가 면밀히 파악할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 플랜트 건설 단계부터 그 기술을 전수해달라는 이 의미인지 아니면 플랜트가 완성된 이후에 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을 고용해달라는 압박인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외교적 라인을 통한 파악이 선행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뒤탈 없이 귀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나눈 지 하루 만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협치를 위해서 손잡고 약속했던 그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양보가 아니라 여전히 국민의힘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불과 하루 전에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손을 맞잡고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어떤 협치의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었는데 자, 이럴 거면 악수를 왜 했나 싶어요. 근데 저 부분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비판 이런 걸 다 떠나서 여당 내에서의 어떤 역학 관계를 볼 때 이 부분은 사실은 국내심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저런 언행, 태도 이런 것들은 뭐 꾸준했어요. 본인들이 입법의 내용은 헌법 파괴적인 입법을 통해서 헌법 파괴라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이런 아이러니도 연출하고 있고 다만 저는 정청래 대표의 하루 만에 저런 도발은 대통령을 향한 선전포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대놓고 대통령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은 거잖아요. 첫 번째는 사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김병기 대표가 해도 됐어요. 본인은 하루 전날 대통령과 손잡고 그런 모양새에 또 당부를 받은 마당에 난 나서기 뭐하다. 같은 내용을 말한다 하더라도 저건 김병기 원내대표가 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섰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협치 주장 그 당부에도 불구하고 협치한다는 한 번도 안 들어갔잖아요. 이거 대놓고 대통령에 대한 저격이고 저는 도전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회동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 정말 부적절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굉장히 무색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부는 정부고 여당은 여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하셨고 지금 정청래 대표는 여당의 대표로서 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당의 입장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 말씀이 뭐 새로운 말씀도 아닌 것이죠. 지난 전당대회 과정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민의힘의 변화를 촉구해온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고 이번에도 그런 기조 속에서 나온 메시지다. 지금 좀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순서적으로 보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순서가 해도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새로 뽑히고 나서 첫 번째 맞는 정기 국회고요. 또 저희 여당으로 돼서 처음 맞는 또 국회입니다. 그런 만큼 여당의 대표 입장에서 국민께 드려야 할 말씀이 있다라고 판단을 당에서 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게 된 것이다. 바로 전날 대통령과 그런 협치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바로 다음 날 이 협치를 깼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협치라는 것이 여당의 일방적인 양보만의 협치가 아니라 야당이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함께 갈 수 있을 때 그때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정청래 대표의 생각이라면 그 생각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발언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죠. 아무리 상대가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대표가 자리를 이석하고 바로 나가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상대 대표의 연설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대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 그것도 협치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말도 경청 다 해주라라고 우리 당 의원들께 부탁의 말씀까지 드릴 정도였었습니다. 또 들을 것은 듣고 할 얘기는 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아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그런 그 협력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협치라는 생각이 있었으면은 그게 어떤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협치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통령의 역할, 여당 대표의 역할 분담이라고 하기에는 그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너무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협치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협치를 안 할 것이다. 협치라는 말을 100번 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협치라는 말을 안 써도 서로가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한 협치일 수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내란이라는 말을 20몇 번을 쓰고 협치란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이런 숫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과연 진정하게 국민의 힘이 그 여당과 지금 같이 협치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보수의 건전한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정청래 대표에게 비난만 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상대 당에 대해서 그 위원정당 해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듣고 있어요, 그걸? 그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신뢰인 것이지, 그 듣다 못해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좀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정당 경쟁하는 상대 정당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당신들은 내란 세력이야 규정해 놓고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봐. 저는 이거는 답을 쓸 수 없는 부분을 문제를 낸 거예요. 그 문제를 저희가 받을 이유도 없고, 분명히 본인들이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이 내란 정국은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계속 규정해 놓고 벗어나 봐. 이런 정치 프레임 공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 정당에 대한 정치 공세에 그걸 넘어서서 그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 제가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란 정당으로 규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란과 이 계엄을 옹호하면 내란 정당이 될 것이고 위헌 정당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산의 길로 갈 것이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의 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언제 계엄을 옹호했고 언제 내란을 옹호했습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저희 어떤 있었던 상황이나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규정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계엄을 옹호했네, 내란을 옹호했네. 그래놓고 그걸 어떻게 아닌 것을 어떻게 입증하죠? 뭐 있는 것을 입증은 가능하지만 저희가 법조에서 보면 아닌 것을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근데 아니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계속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정청래 의원의 말이 이게 협치를 위한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럼 내란 정당과 대통령이 손잡겠을까요? 저는 대통령이 그런 3자 회담 내지 단독 회담을 가졌다는 거는 대통령께서도 내란 정당이 아니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청래 대표는 또 내란 정당이라고 어떤 정치적 공세를 필요 이상으로 하냐, 이 말입니다.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의 주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정당 해산될 수도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각각의 지금 해석을 말씀해 주신 건데, 결국 이 발언, 이런 강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강한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발언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인 것이죠. 뭐 정청래 대표의 경우에는 전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또는 뜻을 본인 스스로 그냥 주관적으로 추측해서 강성 지지층의 어떤 좌표대로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이 말은 뭐냐면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 행로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근데 여당 대표, 여당 호를 끌고 있으면 사실은 국익에 부합하게, 국민 전체 이익에 부합하게 고민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또는 약간 시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관계는 뭐 그분들끼리의 관계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 다수에 미치는 영향을 미쳐볼 때 대표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성비위 파문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원장을 비대위원장에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을 당무위원회에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당의 주요 리더로서 그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나가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조국 원장이 조국혁신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누가 오든 간에 조국 원장과 배치되는 뜻을 관철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성비위 사건 파문이 불거진 상황에서 지금만큼은 좀 뒤로 물러나 있는 것도 좋겠다라는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왔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11월 달에 사실 전당대회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현 지도부가 조기 퇴진하고
조국 전 장관을 사실상 추대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일정까지 마련해 놓은 마당에 예. 한 2, 3개월 정도 빠른 등판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조국 당을 추스리는 면도 있지만 그 추스린다는 방향성과 관련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분이 있을 수 있다, 조국 당에. 그러니까 내분을 이걸 더 방치하게 되면 조국 당이 다음 지방선거 등 정치 세력으로 기능이 어렵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이를 미리 등판함으로써 이걸 마무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도 여기에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애써 다른 스태프들이 책임 없다고 강변을 한 상황에서 등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조국 혁신당이 아니고 그냥 조국당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국 비대위원장, 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게 된다면 조국 본인에게 득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 전 대표가 갖는 위치가 뭐 조국 전 대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그 조국 전 대표의 비대위원장 등판은 어떻게 보면 뭐 위기이자 기회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책임감을 갖고 이번에 발생된 성비위 사건을 해야 하는 것이 또 위기라면 또 그밖에 정치인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정치인으로서 다시 한번 조국 혁신당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통해서 새롭게 조국 혁신당을 세워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매끄럽게 처리해내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이 있으면서 거기에 창당 초심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창당 초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조국 전 대표를 시작했던 당에서 조국 전 대표가 잘 이 부분을 수습해 주길 바란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렷한 금융권 이력 없이 금융감독당국 수장에 올랐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찬진 금감원장은 주로 진보 성향 단체에서 공익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이 과거 농지 강탈 사건 피해 농민을 대리하면서 400억 원에 육박하는 성공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61년 정부가 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 농민 땅을 강제 수용한 구로농지 강탈 사건.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공사가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47년 만인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공고하면서 소송 사기 혐의가 씌워졌던 당시 피해 농민들에게 명예회복길이 열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인 피해 농민과 유가족 900여 명은 형사 재심을 거쳐 모두 5,450억 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동료 변호사 1명과 함께 이들을 대리하면서 수임료 654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원장 몸만 따져도 392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수백억대 성공보수가 가능했던 건 이른바 이 싹쓸이 수임 조항 때문인데요. 피해자 단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 원장에게 사건을 맡기는 구조였습니다. 이찬진이한테 그때 다 거준다가 90% 이상 몰렸어요. 개인 사무실 거기서 다 이뤄진 거죠. 민변 시절 공익소송위원장을 지낸 이 원장이 구로농지 사건을 맡게 된 건 같은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해온 변호사 친동생이 피해자 단체 고문 자격으로 추천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 씨를 통해서 이찬진 변호사를 알게 된 거지. 이번에 우리한테 전면 잡은 역할을. 이 원장은 구로농지 사건 수임료 수입을 포함해 오는 11월 공개를 앞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제주도 해안에서 고무보트 한 대가 인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없고 중국어가 쓰인 물통 등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는데요. 중국인 6명이 우리나라에 밀 입국한 뒤 바다에 버려둔 겁니다. 이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460km 바다를 건너 몰래 제주로 들어왔는데 붙잡힌 남성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한 모텔에 경찰들이 들어가고 잠시 뒤 한 남성이 붙잡혀 내려옵니다. 밀입국한 40대 중국인입니다. 다른 중국인 남성 5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몰래 제주로 들어왔습니다.
수신차 보니까 오토매틱키가 6개 있고 또 생수병 보니까 이제 중국 한자로 돼 있고 뭔가 이상하다 싶고. 중국인 6명은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씩을 내고 중국 난퉁시에서 배를 탄 뒤 약 460km를 10시간 넘게 항해 제주도에 들어와서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2017년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와 10년 가까이 불법 체류하다 지난해 초 자진 신고로 추방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한국에 돈 벌러 다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데 자기하고 같은 목적이라고. 남성과 연인 관계인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제주뿐 아니라 지난 3월엔 인천에서도 중국인 2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다 붙잡혔고 2023년에는 한 중국인 남성이 수상 제트스키를 타고 건너왔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나머지 중국인 5명을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네, KT 이용자들의 소액 결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등에서 접수된 피해 신고만 70건이 넘는데 인천과 부천에서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커들이 가상기주국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정부는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려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용자 류모 씨. 지난 4일 밤 갑자기 100만 원이 소액 결제됐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용 내역은 류 씨가 구매하지도 않은 문화상품권이었습니다. 팬인지 알고 핸드폰 요금 조회를 하니까 실시간 요금 조회하니까 나오더라고요. 99만 6천 원 결제됐다고. 류 씨가 살고 있는 경기 광명과 인근 서울 금천구에서 이런 방식의 피해 신고가 총 74건 접수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4,580만 원에 이릅니다. 이후 경기 부천과 서울 영등포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모두 KT나 KT통신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용자로 지난달 말부터 결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범행 주체와 수법이 오리무중인 가운데 통신사 해킹이나 복제폰 등 다양한 설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내부자 소행도 조사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피해자들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증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고 이렇게 하려면 KT 내부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고 그래서 내부자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인 파악을 위해 과기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일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KT 측은 일단 소액 결제 한도를 10만 원으로 줄이고 피해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근 서울에서 예.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는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인데 한 아파트에서 8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하려고 한 10대 남학생이 체포가 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난 8일에 있었던 예. 일인데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성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인 여학생과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 내렸던 것이죠. 예. 내린 이후에는 이 피해자 여학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이 여학생이 큰 소리를 내면서 저항을 하니까 도주를 했습니다. 여학생은 바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이 이 엘리베이터의 CCTV를 확인한 뒤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한 6시 55분경이었는데 경찰은 그 이후에 수색을 하면서 저녁 9시 45분경에는 가해자 10대 남성 고등학생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를 한 상황입니다. 네, 10대 고등학생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10대입니다. 미성년자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분이 내려지나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 사건으로 분류해서 형사의 이 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예.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 유괴, 그러니까 유인이라든가 그 목적에 있어서 성적 목적까지 더했을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 형사 사건과 똑같이 처리하는 거고요. 또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유인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어떤 목적, 추행 목적의 약취 유인인 경우에는 가중됩니다. 경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피의자는 예. 굉장히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상당히 위험한 범죄 수준에 이를 상황이었던 것 같고 추가적인 범죄 피해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 체포하고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고 이번에는 어떤 판단이 내려질 걸로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광명시에서 일어난 사건도 충격적이었던 것이 예. 지난달 28일에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을 유괴를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 3명이 모두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이번 광명시 사건이라든지 모방 범죄가 잇따르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서대문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3명의 그 가해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적극성을 띄었던 2명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일단은 혐의 사실과 고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으로 한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도주의 우려와 생각을 해서는 이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에서도 이미 많은 증거들이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고 구속의 필요성까지는 있지 않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근데 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미수에 그쳤지만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의 요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요. 이 아동, 특히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범죄가 완성이 됐을 경우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단순하게 재물 취득 요구 목적으로 유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성적 목적 또 과거에는 사망에 이르는 사례들도 많았기 때문에 완성되기 전에 미수범이라고 해서 감경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는 것은 동종범죄가 발생해도 중한 처벌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수에 그친 유인 범죄, 그것도 성추행 목적이 있었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런 이 사건들이 계속되면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요구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이건 아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별도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멧돼지 퇴치에 나선 동료를 엽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른바 엽사라고 하잖아요. 멧돼지가 출몰을 하면 엽사분들이 출동을 해주시는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난 9일 새벽 2시 반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전남 장흥에서 60대 남성이 동료를 엽총으로 쏜 부분이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이송이 되었지만 사망에 이른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그런데 파출소에서 함께 엽총을 꺼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새벽에 같이 포획을 나가기로 했었는데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이 피해자가 본인의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이 아니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을 발사를 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가서 보니까 총에 맞아서 이제 쓰러져 있었고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금 더 세심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엽사로 인한 5인 오발 사고, 인명피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멧돼지 포획 포상금제가 시행이 되면서 경쟁적으로 포획에 나서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아니죠.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유해조수 퇴치는 공적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멧돼지에 의해서 농가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포상금제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멧돼지 한 마리를 잡으면 정부에서
정부에서 20만 원을 주고 예. 지자체에서는 또 별도로 10만 원, 20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이 멧돼지 사냥 등 예. 수렵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일제 수익 목적으로 하면서 이 일종 면허 그러니까 수렵을 하고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면허 취득자 수가 몇 년 사이에 2배로 급증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실제 수렵에 나서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에 비해서 반면에 교육 이런 수준은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예. 지금 구조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수련면허 취득 과정이 너무 쉬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수련면허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1종과 2종이 있는데요. 예. 1종 같은 경우에는 엽총같이 이러한 총기류를 사용을 할 수 있고 2종은 총기류까지는 사용을 할 수 없는 면허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1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1종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너무 쉽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필기 시험을 보았을 때는 60점만 넘으면 되는 것이고 예. 클레이 사격을 강의를 수강을 한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4시간만 수강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건강검사서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 이런 것들만 제출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종 면허 소지자가 한 15,000명 정도였는데 2023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포상금 같은 것들을 준 이후에는 31,000명까지 그러니까 한 2배 이상 많아진 거예요. 이것은 취득 과정이 너무 쉬웠던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있어서 좀 뒷받침해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 이걸 갱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간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취득과 그리고 갱신 절차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하는 것이 아닌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발생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평화중재국 카타르 수도 도하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하마스 지도부를 노린 표적 공습이었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의 비난이 제기되면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색 건물 뒤로 섬광이 번쩍이더니 시커먼 연기가 주변을 자욱히 뒤덮습니다. 경찰차가 긴급히 출동해 피폭 장소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9일 카타르 도하를 공습했습니다. 카타르는 그동안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을 중재해왔는데 개전 2년 동안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이 하마스 지도부를 노린 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authorized a surgical precision strike on the terrorist chiefs of Hamas. 하마스는 10여 년 전부터 도하의 정치국 사무실을 운영해왔는데 가자 전쟁 발발 이후 도하 사무실이 지휘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하마스 지도부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카타르 외교부는 이스라엘의 비겁한 공격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도 협상 중재국 카타르 수도 한복판에서 이뤄진 작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The president views Qatar as a strong ally and friend of the United States and feels very badly about the location of this attack. 중동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온 카타르가 공습받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강력 비판하면서 향후 휴전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연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활짝 만개한 수크령이 서늘한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가을의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사진 기자들이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가을의 전령으로 불리는 수크령이 경기도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 피어 있습니다. 서울 송현동 녹지광장에는 소녀의 순정이라는 꽃말을 가진 황화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는데요. 경남 함양의 상림공원에는 형형색색의 가을꽃이 동화 같은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경북 포항의 푸른 하늘은 가을이 왔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네, 들판에 어느덧 가을이 성큼 찾아왔는데요. 가을하면 전어죠. 전어 축제가 시작된 곳도 있다고요. 네, 부산에서는 가을철에 많이들 먹는 전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 명지시장의 한 수족관에 싱싱한 전어들이 가득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이맘때면 가을을 대표하는 생선인 전어를 맛볼 수 있는 축제를 여는데요.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한 부산 명지 전어축제는 오는 11일까지 열립니다. 네, 가을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지나기 전에 마음껏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가을 공기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더워지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제주는 내일 밤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제주에는 최대 40mm, 경북은 5에서 30mm, 호남과 경남은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에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경기와 강원 내륙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남부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기간으로 해안가에는 저지대침수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2도, 대전 30도, 부산은 29도 예상됩니다. 모레인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 주말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 예보가 들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